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2020 손해사정사 과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험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험 문제를 둘로 크게 구분을 해보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쉬운 문제는 우리가 사실 공부를 조금만 하면 다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고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가 관건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은 어려운 문제에서 경쟁자들과 차이를 벌려야 합격의 길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의 유형을 한번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보면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어떤 문제 지문이나 어떤 표현 그 문제들로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례 문제들, 그리고 세 번째는 혼합.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에서 조금 해서 믹스해서 나오는 부분 해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시험에는 내가 아는 것과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매년 문제는 여러분들 새롭게 출제가 되죠. 물론 중복되는 내용,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제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가 뭐예요? 기존과는 다른 문제를 출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출제하는데 어떤 기존의 시중에 있는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를 출제한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풀어봤던 내용 문제와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출제자 입장에서는 보세요. 문제는 매번 이제 새롭게 내야 되는데 사실 내용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같은 시험범위 내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같게 하지만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어렵게 내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출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에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확률적으로 예상을 할 뿐이지 사실 출제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올해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만 딱 꼬집어서 공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봤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시험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시험에 나올 내용이 100이라고 치면 그 이상을 공부를 해놓는 겁니다. 그 이상을. 그리고 두 번째는 응용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100 이상 공부하는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100 이상을 준비를 하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많이 공부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100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이상이 무엇인지 어느 지점인지까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 효율적으로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응용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과목 이름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교통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온다면 이런 걸 거예요. 서울시청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되기 시작한다면 서울시청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까? 좀 더 어렵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를 거쳐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써서, 그렇죠? 예상 문제처럼 만들어서 그걸 다 외우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힘들겠죠.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자체도 너무 많을 뿐더러,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추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무한대인데 우리가 추리다 보면 그것만 내가 외웠어요. 아, 이것만 시험에 나올 거야 하고. 근데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표현만 살짝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들면 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바꿨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데서 같은 데를 가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게 나와버리면 당황하게 되고, 말한 것처럼 난이도가 어렵게 느끼게 되고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서울시 지도 그리고 노선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그 루트가 뭐 복잡하게, 조건을 복잡하게 해도 그 문제의 지문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결국에는 다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내가 여러분이 서울시 지도 노선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표현 이런 거 없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1차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보험계약법. 그리고 뭐 2차로 가서 신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의학이론들 좀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학이론 같은 경우 뭐예요? 우리가 의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손해사정사로서의 의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용이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표현, 용어들이. 보험계약법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나오는 법적인 용어,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실무자이신 분들도 보험계약법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뭐냐면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어떤 법조문, 어떤 이제 법적인 표현 이런 것들로 나타났을 때는 그것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다? 우리 서울시 지도 파악하듯이 구조 원리를 파악을 해놓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와 혼합도 아까 말을 했습니다. 사례와 혼합도 어때요? 서울시에 대한 거 알고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지지고 볶고 이렇게 나와도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구조와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내가 깨닫고 여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시를 계속해서 예를 들면 자, 처음에는 서울시의 큰 구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뭐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안에 도움들이 어떻게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 노선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버스 노선도 어때요? 여러분들 그 버스 번호는 지역에 따라서 번호가 정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린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버스 노선은 훨씬 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더 공부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공부의 탄력을 받았다라고 하죠. 탄력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 구조 원리를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진행해 나가면서 이 구조에 살을 조금씩 가지치기 하듯이 붙여 나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이 손해사정사 시험의 구조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손해사정이란 뭐고 왜 시험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왜? 그 왜를 알아야 그 과목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거기서 나올 내용이 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보면 우리
손해사정사가 다루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보험이죠, 보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사정해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보험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보험이 어떻게 생겨나서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에는 어느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법과 어떤 이론이 적용되는가, 이 전반적인 구조와 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 자, A가 보험회사에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요. 보험을 가입을 하면 첫 번째 청약이란 걸 하죠. 청약이란 걸 하고 이제 보험료도 냅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A의 청약서를 보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질병보험이라면 A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보험료는 어떻게 하지 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죠. 심사 과정. 그럼 이런 심사가 다 끝나고 나면 오케이?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A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어때요? 보험금 청구서를 받고 각종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줘도 되겠네.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보험금 주면 안 돼. 우리는 책임이 없어. 면책 처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보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손해를 평가하고 사고가 나면 그 손해를 평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지 면책을 해야 되는지 손해액은 보험금을 준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의 역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보세요.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보험 가입자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보험 가입자의 수는 엄청나요. 수많은 보험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절차들을 보험회사가 일일이 개인에게 맞춰서 담당자를 배정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함께 엄청난 비용이 될 거예요. 상품을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의 상품을 만들면 그 상품에 관한 이 절차를 약간은 기본적으로 좀 정형화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니? 그렇죠? 여러분들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소비자에게 맞춰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대중적일 것 같은 뭐 디자인이나 기능을 해서 한 가지 물건을 쫙 만들어내야 어때요?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가 기업이 이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상품을 만들 때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기본적이고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계약의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계약의 내용.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 그리고 보험에서 쓰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이라고 하죠. 이해되시겠죠? 약관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을 살 때도 어때요? 보험회사가 일단은 그 핸드폰 서비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계약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뭐예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가입하실 때 거기에 동의를 하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약관이다. 그러면 이 약관은 어떻게 써요? 보험 상품마다 보험 약관이 다를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약관이 있을 거예요. 질병보험은 질병보험에 대한 약관이 있을 거고 상해보험은 상해보험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약관을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보험회사가 만들죠.
보험회사가. 그럼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막 약관을 만들어요. 계약의 내용을 만들고 계약을 할 때 약관을 막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가입자들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막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고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보험 말고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관이 곧 계약의 내용이야. 약관이 곧 보험 계약이네. 그러면 이 약관을 보험자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뭐 도덕적인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험이란 제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마련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약관, 자, 이 빨간색이 약관이라고 하면 이 약관은 무엇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무엇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법을 통해서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법이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법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보험 계약, 보험 일을 하시면 결국에 이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나 무엇을 적용시킬 때 보면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로 가게 되면. 이해되시겠죠? 법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보면 법에 대한 여기 밑에다 쓸까요? 자, 법이 기본인데 보험에 관한 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모든 법은 여러분들 일단은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모든 법은. 공법은 뭐예요? 국가와 개인 아니면 국가와 국가 간에 아니면 국가의 어떤 단체 간에 적용이 되는 것이 공법이에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만나게 되는 법은 이 사법이죠. 사법.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이제 보험에 대한 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보면 공법에는 자, 공보험. 공이 이제 국가죠. 그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들. 그렇죠? 어떤 산재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공보험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공보험에 관한 법. 그리고 보험업.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보험업을 할 때 지켜야 될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법으로 가면 보험 조직, 보험회사가 되겠죠. 이제 보험 조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리고 이제 보세요. 보험 계약이에요. 보험 계약은 어때요? 소비자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보험료를 주고 사고가 나면 돈을 받는 보험금을 받아요. 대가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을 받죠. 즉 이것도 일종의 상거래입니다. 보험도. 그렇죠? 상거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법에 적용을 받아요.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상법은 뭐예요? 상거래에 관해서 지켜야 될 법률들이고 그 안에 보면 상거래 종류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1차에서 배우게 될 보험계약법이 바로 이 상법 중에 하나인 상법 보험편입니다. 보험편. 이것이 바로 보험계약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보험계약법 말 그대로 보험에 관해서 거래를 할 때 보험계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 말은 즉슨 자 보세요. 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험회사가 상품별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보험 약관이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만들어 놓은 게 약관이에요. 그런데 계약의 내용은 무엇에 적용을 받는다? 보험계약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관도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고 약관을 행하는 이 실제, 그렇죠? 실제 계약도 이것이 뒷받침이 되겠죠. 이것을 지켜야 되겠죠. 이 법을. 보험 계약을 할 때는 보험 계약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 계약법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손해사정 할 때에.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리고 1차에는 한 과목이 더 있었죠. 보험업법. 보험업법은 이 두 가지. 이것이 보험업법이에요. 보험업법입니다. 이것이 보험업법이에요. 그래서 보험업 그리고 보험업을 행하는 조직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보험업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1차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뭐겠어요? 바로 손해사정 이론이 있죠. 손해사정 이론. 자, 이 손해사정 이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론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차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자, 보험계약법은 어떤 거다?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서 근간, 기본이 다는 내용이다. 기본이. 그렇죠? 자, 보험업법은 한마디로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보험계약법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회사가 지켜야 될 사항들을 한 것이 업법이에요. 보험계약법은 뭐예요? 계약, 당사자들 A와 보험회사 둘 다 보험계약을 할 때는 이 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거고, 보험업법은 너네 이 업을 하려면 너네 회사 이런 거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은 뭐예요? 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닌데 이론은 뭘까요? 여러분들, 법이 아니면 그 법을 그리고 이 실무를 행할 때, 법을 해석할 때, 법을 적용시킬 때, 그것을 실무에서 행할 때 적용을 시키는, 그렇죠?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론들, 해석할 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론들이 바로 손해사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보험계약법을 기반으로 해서 약관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적용시키는 이 과정에 적용되는 이론들이 바로 이 손해사정 이론이 되겠어요. 손해사정 이론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순위. 기본적으로 역시 이 보험계약법이 1순위가 되겠습니다. 보험계약법이 1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때 이론적인 이야기들, 말 그대로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이 손해사정 이론에 대한 것이 되겠어요. 손해사정 이론이. 그렇죠?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것이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떠냐면 이 보험업법은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구나. 자, 1차 과목이 이렇습니다. 이해되시겠죠? 1차 과목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1차 과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2차 과목은 뭐예요? 신체 같은 경우에는 책임근제보험, 자동차보험, 재산보험, 거기에 이제 의학이론이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대물에 관한 자동차보험이 있죠.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의학이론 같은 빼고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게 2차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게 2차죠. 2차죠.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 2차 시험은 약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을 베이스로 해서 1차의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실제의 담보, 실제의 상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1차로 돌아와서 아까 하려던 얘기가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이제 주시는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볼까요? 자, 우리 보험 어법 손해사정 이론 보험계약법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우선순위는 어떻다? 우선순위는 계약법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해사정 이론, 그 다음에 보험업법은 실제적으로도 암기 과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선순위는 알았어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세요. 이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 책을 이제 저희 이제 교재 말고도 다른 책들을 보셨으면 또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이 과목을 다 따로따로 여러분들 따로따로 놓고 보고 시작을 하시려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이렇게 됩니다. 보험업법은 뭐 실제적으로 조금 적겠죠? 조금 적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돼요. 아,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될 수 있죠. 왜? 보험업법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게 암기 과목이니까 약간 만만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험업법을 처음 시작하든 손해사정 이론을 처음으로 시작하든 보험계약법을 처음으로 시작하든 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든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느 방식으로든. 그렇죠? 그러면 그 보험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했던 기본이 되는 이 보험계약법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을 여러분들 먼저 마스터를 하고 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사실 정말로 할 것이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업법은 더 줄어요. 더 줍니다. 기본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2차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신체 손해사정사를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신체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근제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 있고 재산보험, 질병상해 생명인 재산보험이 있고 이제 뭐 의학 과목이 있습니다. 의학이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의학이론은 이제 보험 과목이 아니니까 사실은 앞에 붙이셔도 되고 뒤에 붙이셔도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시죠. 의학 이론,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이니까 나는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학 이론 난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끝내놓고 이것들 하면서 그냥 꾸준히 조금씩 복습하는 형식으로 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달려 있는 거고 저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한 연결성을 또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자, 보세요. 우리 이것도 순서가 이것이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의견은 순서가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차처럼 충분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책임근제의 부분을 이만큼 아니다. 자, 일단은 보험입니다. 이것이. 보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크게 그리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자, 하나는 책임입니다. 책임보험. 또 하나는 개인보험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보험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쳤을 때, 내가 손해가 났을 때 나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개인보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책임보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보상해 주는 것이
책임보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자, 이 책임근제보험이 이만큼이라고 볼게요. 그러겠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은 이것까지도 아닙니다. 거의 이만큼이에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사실 주를 이루는 건 뭐예요? 내가 나 혼자 운전하다 전봇대를 받은 것보다는 나와 상대방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가장 큰 이슈죠. 즉 내가 상대방과 부딪혔는데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지는 법적 책임이 생길 겁니다. 즉 책임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책임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끝내고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가면 다시 책임보험이란 무엇이다 이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재산보험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보험 부분에 갈 때쯤이면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책임보험 하면서 자동차 보험 하면서 이 차는 뭐다? 약관이다. 약관을 계속 볼 겁니다. 계속. 제가 약관을 따로 들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약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험 약관이 또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비슷하게. 그러면 재산보험 가서는 이미 여러분들 약관의 기본 틀이 좀 다 잡혀 있으세요. 그리고 재산보험에서 생명보험은 이것이 특별하네. 상해보험은 이것이 특별하네. 질병보험은 이것이 특별하네. 그것만 구분하는 수준입니다. 여기 가서는. 정말로. 그리고 따로 더해지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질병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도, 암특약도 있고 무슨 특약들이 있죠. 그러한 특약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여기예요. 그러한 특약들에 대한 공부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자, 우리 손해사정사가 몇 년 전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신체 재물 그리고 차량 이렇게 돼서 통합이 되면서 신체 과목 수가 굉장히 늘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목 수가 1차만 해도 계약법, 손해사정 이런 보험업법 2차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7과목입니다. 7과목.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공부할 게 훨씬 많아졌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세상 모든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각각 여러분들은 이 각각 하나 별개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7과목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이거를 신체 손해사정이라는 한 과목으로 봐보세요. 한 과목으로. 그럼 아까 같이 연결성이 생기면서 이것은 한 과목의 그냥 단원들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과목만 별도로 보니까 한없이 봐지는 거예요. 그것만. 특히나 의학이론. 의사처럼 막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려워하시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 손해사정사라는 한 과목의 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틀 안에서 그 범위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쉽게 얼마든지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틀을 잡아놓은 다음에 시간이 더 남으면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고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 보세요. 계속해서 하면 손해사정사는 그러면 이렇게 신체 있고 재물 있고 차량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1차는 다 공통입니다. 그렇죠? 여기만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많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손해사정이라는 하나의 과목의 하나의 단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것도 볼까요? 자, 이게 손해사정이라 그랬죠? 손해사정도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보험의 한 분야예요. 보험의. 그래서 손해사정, 그다음에 뭐 계리, 언더라이팅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다 뭐예요? 이 분야가 전체가 보험이죠. 보험.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보험 전문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보험이라는 한 과목 안에 이렇게 단원이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은 또 뭐예요? 보험은 또 금융의 한 분야입니다. 금융의. 그럼 금융 전문가 하면 보험, 뭐 증권, 뭐 주식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보시면 하나에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능력의 한계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저 틀 안으로 들어가서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할 거 너무 많다.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렵고요. 쉽다고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세요. 긍정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손해사정사 시험의 구조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때요? 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격하기 위해서 저의 역할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의 역할은 뭐냐? 자, 첫 번째로 구조 원리를 잡아 드릴 겁니다. 여태까지 설명했던. 그렇죠? 그래서 과목별 구조 원리를 잡아가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계속 살을 붙여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키워드 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키워드 트리.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조, 보험계약법은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럼 여기에는 뭐뭐뭐가 있다. 여기에는 뭐뭐뭐가 있다. 뭐뭐뭐가 있다. 이거를 키워드, 키 표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치기를 해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살을 계속 붙여 나갈 겁니다. 그렇죠? 나무에 가지를 치고 잎을 계속 붙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이 구조를 생각하고 키워드를 연상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방식.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키워드 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효율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해드릴 거예요. 우선순위. 공부할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드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서울시 예를 들었었죠. 우리가 비록 어떻다. 그 출제자들의 마음을 읽어서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예상해서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뭐냐? 자, 서울시 교통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 서울시 그 목동 같은 경우에는 죄다 아파트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구, 종로 쪽은 어때요? 여기는 서울의 주요 건물, 서울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 노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도가 종로구, 중구 쪽이 훨씬 더 있죠. 그러면 시험에서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본적으로는 시험에 나올 내용이 100이면 그 이상을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사실은 왜 제가 이제 이것을 저의 역할이라 그러고 제가 이것을 해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업을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도 자격증 공부를 해봤고 일하면서도 해봤고 그다음에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도 이제 새롭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 수험생분들,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세 부류죠. 학생, 직장인, 그리고 이제 독립업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독립업자 분들 이렇게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것을 다 겪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공부하실 때 겪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상황들을 공감을 좀 잘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시간. 학생분들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른 사람 직장인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죠. 오히려 우리 취업을 하고자 하면 이 자격증은 말 그대로 자격증이고 그 외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럼 또 직장인 그리고 뭐 독립업 하시는 분들, 어찌됐든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하루에 절대적인 꽤 많은 엄청난 시간을, 하루의 대부분을 사실은 생계를 위한 시간으로 일단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이 자격증 공부를 할 때에 가장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에 가장 전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래서 물론 100 그 이상을 당연히 공부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다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정말 하루에 1시간밖에 공부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알려드리면서 다 공부하세요. 이것보다는 일단은 알려드리고 우선순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먼저 공부하시고 시간 다음에 이거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라는 우선순위를 제가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정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우선순위를 정해 드리는 것보다 왜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 왜 중요한 내용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옆에 항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강의가 끝나면 헤어져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구조 원리, 그 다음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즐겁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선순위를 알려드리고 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등을, 사실은 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 그 포함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강의 안에 좀 녹여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제 역할은 이렇습니다. 제 역할은 이렇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안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노를 저어서.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게 빠르게 간다. 두 번째는 노는 어떻게 젓는 것이 효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팔에 힘을 주고 노를 저어서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서부터 이 도착점까지 가고자 한다면 정말 아무리 빨리 가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기까지의 노를 젓는 절대량이 필요합니다. 절대량이.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왜?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도가 순방향일 때에는 힘을 좀 아껴서 속력을 더 붙여서, 그렇죠? 속력을 더 붙여서 탄력을 낸 다음에 역방향일 때 그 탄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탄력을 이용해서 힘을 더 붙여서 그것을 빠져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이쪽으로 불 때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파도가 칠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찌됐든 해야 되는 건 노는 계속 저어야 됩니다.
노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노를 안 저으세요. 노를 안 저으십니다. 그리고 졌다 하더라도 졌다가 말다가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절대 못 가겠죠? 그냥 이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휩쓸려서.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저 불합격이라는 바다로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해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노를 안 저었으면 힘이 안 들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노를 졌다가 안 졌다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요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그 삶이 피폐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지쳐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공부해야겠다. 근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그 기간을 두고 봤을 때 그 기간에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가정에 충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컷 쉬고 논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후회가 밀려오면서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하시려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자, 그러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물론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습관 그대로 지키면서 하시면 되고, 이제 공부를 좀 처음 하시거나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 공부에 습관이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면 좋겠느냐? 자, 제 강의가 구조 원리, 키워드 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조를 쫙쫙쫙쫙 해서 가지치고 살붙이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했죠. 즉 모든 강의가 여러분들 모든 과목들이 연결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연결되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매 강의 끝날 때마다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왜? 연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인과관계처럼 원인과 결과처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이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의 베이스가 되거나 어떤 인과관계가 되거나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복습을 하셔야 한 단계가 쉬워요. 한 강의가 지난번에 이 얘기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얘기네 하면서 다음 강의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하셔야 매 강의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한 강의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복습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이제 키워드 트리, 판서를 하면서 키워드 트리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조 원리를 알려드리죠. 그러면 이 판서의 내용을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빈 A4나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키워드 트리를 연상을 하면서 그려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교재 보고 살 붙이고 다음에 복습할 때 또 그리면서 살 붙여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매번 복습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6강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판서한 거 필기하시겠죠? 근데 필기한 게 한 6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연결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그냥 외워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한 강 매번 복습을 하시면 양도 적고 이 전 강의를 복습하고 나면 다음 강의가 쉽고 그 다음엔 더 쉽고 이런 방식으로 점점 공부가 갈수록 쉬워지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밀어놓고 내가 그냥 쫙 들은 다음에 이러실 수 있죠. 저도 다 해봤습니다. 주말에 딱 들어놓은 다음에 한 번에 가서 이거 A4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거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이걸 보는 건 제가 정리해 둔 걸 외운 거나 여러분들 책을 보고 공부한 거나 똑같아요. 그냥 글자입니다. 그냥 글자 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또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코너를 중간에 이제 마련을 해놨는데 뭐냐면 바로 이제 복리복습이라는 부분을 이제 과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 복리 아시죠? 복리와 단리의 차이 뭐예요? 단리 이자는 뭐예요? 그냥 몇 프로 이자면 그 이자만 매달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복리 이자는
여기에 몇 프로 이자 받으면 이만큼이죠. 그럼 여기에 이번에는 여기에 몇 프로 이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 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이 갈수록 그게 그 증가량이 굉장히 증가량이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어떤 이자 계산 방식이죠. 그래서 복리복습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처음 복리복습할 때는 처음부터 그 부분까지 복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리복습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엔 이렇게부터 이렇게. 근데 이것들을 한 강의 안에 다 끝낼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 복리복습에 가서는 한 강의면은 한 강의 한 30분 정도 만에 사실은 다 끝나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것을 훈련을 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이것을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험 보기 직전에 한 10분? 그 정도 시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연상하면서 복습을 머릿속에 되뇌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장치들을 또 마련을 했으니까 복습을 잘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싫어했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마지막에 저도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고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자연스럽게 강의가 반복될수록 자연스럽게 저 내용을 머릿속에 넣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그래도 노는 저어 주셔야 됩니다. 복습만 일단 꾸준히 해주시면 되세요. 정말 이것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 강의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 그다음 기출 분석, 그리고 이제 반복이에요.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사실 이제 앞서서 다 했죠. 그 얘기가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고, 기출 분석은 뭐냐? 자, 이제 기본기, 기본 이론을 탄탄하게 해놨으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아니면 이것에 좀 실제자들이 눈속임을 줄 때는 어떤 식으로 눈속임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이런 감각을 기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는데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느끼실 수 있게끔 그러한 과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응용력을 기르는 과정이죠. 실전력을 기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반복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은 강의 내용이 적어도 5-6번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도록, 더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사실은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가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지식이 능력이 100이라면 70만 발휘를 하셔도 성공한 겁니다. 그만큼 실제 시험장 그 분위기, 그리고 내가 펜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달달달 떨리고 마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계를 쳐다보면 시간이 빨리 가는 그러한 어떤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확실히 100보다는 안 돌아가요. 100보다는 돌아가기 100 그 이상을 발휘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컨디션 관리에 따라 다르겠죠. 어찌됐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100을 발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는. 그럼 결국에는 뭐냐? 내 몸에 익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2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 이만한 용지 한 10장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써야 되죠. 내 손으로, 내 글씨로, 내 언어로 써야 되죠. 그런데 문제도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2차 문제는 단순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지언정 내가 그것을 글씨로 확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험 방식에 있어서는 1차도 마찬가지고요. 1차는 이제 객관식에 맞춰서 과목별 특성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면 되겠죠. 어찌됐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 시험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시험이라는 것에.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 시험에 익숙해지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시험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렇죠? 그럼 내가 준비할 건 뭐예요? 공부 내용을 어떤 그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그 공부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숙달을 하기 위해서 이 반복이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 강의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문제풀이, 그리고 파이널 최종 요약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시간에는 말 그대로 기본기 다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계약법에서는 어떤 게 기본기가 될까요? 보험계약법이니까 법조문이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뭐 2차 과목들은 약관이 기본기가 됩니다. 의학이론은 해부학이 기본기가 되죠.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이 기본이론 시간의 구조 원리를 깨닫는 것, 거기에 중점을 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에 가서는 아까 말했던 기출분석을 중점적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상 문제들 이제 풀어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이제 파이널 가서는 이미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 많이 반복되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파이널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순서 그대로 빠르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이널만 봐도 전체 내용이 다시 한번 딱 그 정리되게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뭐 이제 좀 큰 그림, 작은 그림 나눠보고 비교, 대조 뭐 이러한 내용들 있죠. 이렇게 주제별로 좀 갈무리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최종 요약 노트, 그렇죠? 최종 요약 노트, 뭐 서머리 노트, 서브 노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 하시죠, 여러분들. 그것을 만드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이 파이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시작될 이 2020 시즌 이 강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공부는 누구나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거를 합격 여부를 떠나서 공부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 공부에 손을 완전히 놨어요. 완전히 안 했습니다. 그냥 수업도 제가 듣고 싶은 수업만 듣고 책도 듣고 싶은 책만 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학사 경고를 한 두 번인가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휴학하고 바로 군대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했던 게 나 앞으로 다시는 나는 공부라는 거 절대 안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저는 전역하고 나서 학교 복학을 안 하고 휴학을 계속 하고 하면서 그 독립손해사정사 법인에 들어가서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업사원으로. 자, 그런데 사실은 직장인분들 다 아시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험을 봐야만 하는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압박. 그래서 저도 시험을 그때 봤어요. 봤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신체 재물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1종, 2종, 3종, 4종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때입니다. 어찌됐든 그때 시험을 봤는데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잘 될 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그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이제 실패를 한 다음에 다시는 내가 진짜 공부라는 거 다시는 안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랬던 저도 결국에는 대학교 학점 다 복구해서 졸업하고 자격증도 따고 회사도 차리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책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공부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20대 중반일까요? 네, 제가 이제 회사를 하나 차렸다가 크게 망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녀야 될 대학 등록금 다 날리고 오히려 이제 빚까지 진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냐면 진짜 그 시장에 허름한 고시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시텔 말고
그 고시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돈도 없어서 그것을 말을 해가지고 할부로 해서 나눠서 내겠다 해서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일을 이제 막 3개씩 하고 그런 식으로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이게 가난의 굴레에 여러분들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헤어나오기가. 자 보세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자, 이 가난을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찌됐든 이 수준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이 수준 이상의 것을 내가 노력을 계속 해줘야 탈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난에 한번 빠지면 이 생계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24시간을 써야 됩니다. 정말 24시간을 써야 돼요. 잠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일이 생기니까 지금 안 자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24시간을 다 생계를 위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이상의 특별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렇게는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자격증을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이제 막 신체 재물이 통합됐을 거예요. 거기다가 한 시간도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돈도 사실 부족한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냥 보지 말까.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정말 싫어하고 안 하던 사람이었고 습관도 없을 텐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보지 말까? 아니면은 길게 잡고 내년에 볼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한테는 공부라는 것을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지금 수준을 벗어나려면 공부라는 것을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 안 하면 영원히 다시는 시작을 안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해야 됐죠. 독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진짜 후회했어요. 괜히 했다. 아니면 그냥 내년에 할 걸. 괜히 해가지고 또 인생의 실패를 남기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실패를 알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후회가 들었어요. 정말 일까지 그만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한 건데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때도 이제 독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아마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과목 하나인가만 기본 이론 단과 그 온라인 강의로 하나 듣고 그것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시험 직전에 보면 우리 학원들의 모의고사반이 있죠. 모의고사반. 그거 시험 직전에 한번 듣고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몇 달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싫고 공부도 너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내가 만약 나는 정신 차리면 잘할 수 있어. 정신 차리면 뭐 못하겠어. 이렇게 하시죠. 저도 그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죠. 세상이. 하여튼 그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막 극에 달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진짜 인생 살면서 후회라는 걸 잘 아는데 지금도 딱 후회를 하나 하는 사건이 제가 이제 새벽에 도서관을 가려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랑 의견 충돌이 살짝 생겼습니다. 근데 살짝 생겼는데 제가 너무 민감한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정신을 순간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약간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정말 태어나서 저는 그런 적도 없고 정신을 놨다라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그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그 당시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론 바로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고 바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스트레스가 그 정도로 막 극심했었습니다. 공부가 그 정도로 안 되고 또
여태까지 뭐 놀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이제 거짓말같이 공부가 되었다면 정말 드라마겠지만 여전히 안 됐습니다. 여전히 안 됐어요. 잘. 그러다가 제가 언제 공부가 이제 좀 되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새벽에 이제 나가서 도서관으로 걸어갔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갔어요. 공부를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점심을 먹을 때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밤에 돌아올 때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그날 저는 그냥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만. 그 하루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게 내가 조금 공부를 익숙해졌구나. 익숙해질 때 동안 내가 공부를 그래도 많이 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좀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번 시험엔 내가 떨어질 수 없겠다.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떨어진다는 건 이건 시험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이 수석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가 완성이 됐겠지만 정말 간신히 붙었어요. 간신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당시에 합격의 기쁨보다는 저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했는데 이 정도 결과밖에 안 나오나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었는데 실망을 해서 분석을 조금 해봤어요. 분석을. 그래서 보니까 그 1년 동안에 뭐 공부량, 공부 방법, 마인드, 자기관리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특히나 가장 그 마인드가 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 지금 최선을 다, 이 정도면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라는 그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 그것이 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또 저는 그 좀 치열했던 1년을 통해서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깨달았고 공부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매일 이제 공부를 조금씩 이제 하면서 공부가 조금 재밌어졌고 그래서 자격증도 따게 되고 뭐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회사도 차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고 책도 쓰고 대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을 정말 죽기 살기로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한 뭐 10년 아니면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공부를 안 해왔던 그 시간을 한 번에 뒤집을 수는 없어요. 절대. 한 번에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선생님 왜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냐. 공부하기 싫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 수준, 내 상황의 현실을 인지를 하셔야 오히려 이제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여유 있게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실 수 있으면 버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버티실 수 있으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익숙해진다는 거는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계속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남보다 뛰어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물론 공부 잘하시는 분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훨씬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제 강의 이렇게 보시면서 포인트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스타일대로 꾸준히 하시면 되시고 저처럼 조금 이제 어렵게 시작하시거나 나 공부 너무 싫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 이야기를 좀 참고하셔서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조금 그래도 안 힘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 힘들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앞에 벌어질 일들을 좀 알고 가면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떤 시험 공부 기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너무 큰 내가 여태까지 안 해왔다 그러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너무 큰 욕심으로 한 번에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한 글자 한 글자씩 그냥 가시면 돼요. 한 글자 한 글자씩. 그러면 어느새 봐져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 말을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그 생활 계획표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첨부표로 저의 어떤 생활 계획표를 올려드릴 건데 이게 제가 이제 옛날부터 써오던 어떤 하루 생활입니다. 일주일의 생활이고 심플해요. 심플합니다. 그거의 기본 양식인데 이것을 그대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같이 공유를 하시고 앞으로 남은 공부 기간 동안 어차피 저도 공부하고 또 저도 뭔가를 새롭게 노력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저도 금년에 이뤄야 될 목표들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저는 그 작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다가 무릎이 정말 박살이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좀 하다가 정말 제가 의학이론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정말 무릎에 있는 구조물이 다 손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오히려 요요가 오면서 다이어트가 실패되는 그런 것들을 좀 겪어서 금년에는 정말 저도 다이어트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뭐 논문도 쓰고 뭐 글도 쓰고 이제 또 이 강의도 잘 끝내야 되고 하는 회사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런 목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남은 공부 기간 동안에 같이 노력하면서 서로 동기부여하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생각보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OT가 이제 끝나고 나서 꼭 제 강의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힘들지만 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시험 공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